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셋과 나는 평소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시골에 있는 작은 산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자동차로 4시간 정도 걸리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숙소는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이곳은 100년이 넘은 건물로 주인의 배려로 저렴한 가격에 3박 4일 동안 머물 수 있었다. 도착하던 날, 우리는 푸른 자연과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하며 짐을 풀었다. 첫날 저녁은 시골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한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대화는 끝을 몰랐고 피곤함에 몸이 무거워질 때쯤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이 시간에 누가? 라는 생각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친구들이 묵고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친구들도 깨어있었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한 우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함께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달빛에 비춰진 산길 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방에 돌아와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있었고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혹시 이 집에 전설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오래된 집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는 웃음으로 불안을 떨치려 했지만 그 이야기는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둘째 날 밤 우리는 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이 같은 시간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마치 벽 너머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도와줘 라고 속삭이는 소리. 얼음처럼 식은 밤이 흘렀고 등골이 오싹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한데 모여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직감적으로 우리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덮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부리는 소리가 벽장의 깊은 곳에서 나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벽장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속에는 누런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글씨는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일기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 일기에는 이 집에 살던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녀는 혼자 집을 지키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소녀는 아무에게도 구조되지 못한 채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으며 병원이 아직도 집안을 방황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공포에 질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소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이른 아침차를 타고 산촌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쌓여 있었다. 그것이 진정 소녀의 영혼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빚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그 한옥에서 다시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부산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마을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에 절대 외출하지 말라는 미신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밤 외딴 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사라진 것이 그 시작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산 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잠깐 어디에 다녀오신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비가 가늘게 내리는 밤이었고 우리는 우산을 받쳐들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 있었고 집안은 무언가에 쫓겼던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비가 오는 밤이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들이 놀다가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으며 어른들은 문과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미신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3명과 함께 마을 인근의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맴도는 곳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폐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우리 생각보다 더 황폐해 보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발자국 소리 같았다. 우리 모두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집이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차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쪽으로 가려는 순간 불길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다.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친구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우리 위를 밝게 비추었다. 마을로 돌아오니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밖에 나와 있는 어른들이 우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오는 날 밤의 미신을 철저히 따르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번의 실종 사건이 더 벌어졌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오는 밤이 되면 외출을 피하며 조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날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갔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제는 외지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어쩐지 그 마을과 그날의 일이 떠오르간다. 비오는 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밤. 그날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일인데 그러다가 유난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늦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전철 안에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때 내 옆에 앉은 할머니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이어줄 테니 밤길 조심하게. 할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내 손에 작은 부적 같은 것을 쥐어주었다. 반쯤 찢어진 두루마리 휴지 같은 그것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를 든 순간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일이 있었던 전철이 내릴 때까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기묘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아주 약간씩 늦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입술을 어색하게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나는 급히 다른 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현관 입구에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짐 하나가 있었다. 평소엔 절대 그럴 리가 없었는데 잘못 본 걸까 싶어 코트를 벗고 침실로 향했다. 그러던 중 거실 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곧바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떠올랐다.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안고 전등을 확인하려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휴대폰으로 조명을 켜들고 집 안을 수색했다. 아무 이상도 없었다. 배터리가 다 됐나 생각하며 거실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고야 말았다. 아까 할머니가 쥐어준 부적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호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었다. 심장이 또다시 쿵쾅대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떨리며 부적을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집안이 기묘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집안 구석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내 손에 쥐어져 있던 부적이 점점 뜨거워졌다. 부적을 쥔 채 방 안을 둘러보니
거실과 침실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거울에 어떤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나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그 그림자는 내 입가에 끈적끈적한 피 같은 액체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호흡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아무튼 뛰쳐나가야만 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이 점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에 불이 켜졌고 괜찮냐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진정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림자도 부적도 꿈같이 아득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 나는 낮에도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날 아침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물어보고 싶다. 그 부적은 대체 무엇을 위해 나에게 준 것이었는지 하고 말이다.